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북 기조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내세운 데 대해서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대북 정책 목표라며 실용적 조치를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일부 지역의 1차 접종이 중단되는 등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변경된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비주류로 평가받는 오선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신임 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재보선 패배 후 당 쇄신과 부동산 민심 수습 등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또 총격을 가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중단 등을 합의한 이후 최대 사망자로 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한 핵과학자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지 핵무기 45개를 모두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플루토늄 25에서 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 우라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에서 950kg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오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여부를 위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생산량은 쉽게 추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라늄의 경우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작아서 생산량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자신이 지난 2010년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 약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고 2013년 해당 건물이 2배로 증설돼 그때부터는 약 4,000개가 가동 중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소폭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삼중수소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지만 수소폭탄 제조 기술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대단히 큰 실수이고 실언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세 개의 담화를 동시에 쏟아내고 강경한 메시지로 압박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하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남한 탈북자들이 또다시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했고 사흘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겨냥해 잇따라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건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이고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면서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집권자가 큰 실수를 했다며 새 대북 정책의 근간이 선명해진 이상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이 대남 대미담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은 건 이례적인 만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건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세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힌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북한 외무성은 우리와 미국 정부를 향해 동시다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남조선 당국에 그릇된 조사가 북남 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인권 문제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북 정책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당장 대미 군사적 도발을 하기보다는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는 남북 관계를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조평통이나 금강산 국제관광 같은 경우 2000년 6.15 선언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돌리는 근간을 흔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경찰 전단팀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확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라며 한미 군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의 5선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3번의 도전 끝에 당권을 쥐게 된 비주류 인사인 만큼 무엇보다 원팀을 강조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수장 자리에 오른 건 삼수생 송영길 후보였습니다. 핵심 친문인 홍영표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단 0.59%포인트. 재보선 참패 뒤 당 안팎에서 친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결국 범친문 비주류 인사 송 대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가 내걸었던 독자 노선도 변화를 바라는 표심을 움직이는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 송영길 확신합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친문 일색의 지도부 구성은 피하게 됐지만 새 최고위원 5명은 대부분 친문 인사입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백혜련 최고위원을 빼면 전해숙, 강병원, 김용민, 김영배 최고위원 모두 친문 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지도부 투톱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친문 핵심입니다.
그런 만큼 송영길 신임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무엇보다 계파를 뛰어넘는 원팀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역시 정권 재창출입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4기 민주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합시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송영길 신임 대표가 과연 당 주도권을 쥐고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지인입니다. 네, 앞서 재보선 참패를 겪은 만큼 송영길 신임 대표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당 쇄신부터 부동산 민심 수습, 대선 후보 경선 관리까지 송영길 호는 당장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무게파를 내세우며 선거 기간 내내 변화를 강조했던 송영길 신임 대표. 핵심 과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포인트가량 더 우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송 신임 대표는 아예 최대 90%까지 대폭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집값 상승한다고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집 사지 말고 평생 뭐 전세방이나 월세방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신 공제 한도를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자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는 러시아산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며 차별화 목소리도 냈습니다. 독자적인 정책에 정부와 불협화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도록 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 두 후보님도 다 동일한 견해였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도 송 대표 앞에 놓인 무거운 숙제입니다. 86 운동권 그룹은 물론 친문과도 거리감이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 설정이 시험대입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당심은 송 신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변화를 택했지만 송 대표가 얼마나 힘있게 당을 이끌어갈지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로 리얼미터 조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2.6%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고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와 18세에서 29세였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4년 국정수행 전체 평균은 긍정 55%, 부정 40.1%로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긍정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2.9%포인트 하락한 27.8%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7.3%로 전주보다 소폭 상승해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과 40대 그리고 진보와 보수층 모두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회가 이번 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엽니다. 먼저 내일은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야당은 이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국적법 위반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장 전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딸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내세우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도덕성이나 신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를 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였다가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조남관 대검차장 4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늘 최종 후보를 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의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청권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하면서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 이해도도 가장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그런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검찰대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총장 인선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입니다. 애초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만 만일 김호수 전 차관이 총장이 되면 이 지검장이 유임하거나 향후 고검장급 인사에서 대검 차장 등으로 승진해 합을 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변수는 오는 10일 열릴 이지검장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이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수사심의위 위원들도 유력 총장 후보의 기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덜게 됐습니다. 또 만일 심의위원들이 이지검장 불기소를 권고해도 강제력이 없는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이 그대로 이지검장 기소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뼈아픈 총장 후보 탈락에 이어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를 앞두기까지 이성윤 지검장은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만여 명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도입 물량은 일러야 이달 중순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정부는 접종 계획을 바꿔서 화이자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당분간 접종 인원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그제까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183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200만 6천 회분이 들어와 단순 계산으로는 17만 6천 회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34만 5천 회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한 덕분에 백신 사용량을 10%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원은 하루 10만여 명으로 이마저도 사흘이면 소진될 분량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2차 비축분을 1차 접종에 당겨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백신 돌려막기를 한 게 확인된 셈입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써버려 생긴 일입니다. 재고는 바닥난 상태예요. 350만 명 상반기에 들어오겠다고 그런 게 5월이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좀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고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이 때문에 1차 접종을 잠정 중단한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당분간 접종 인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입 물량은 일러야 이달 중순에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공급 계획과 접종 계획은 세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접종 대상과 규모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하지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물량은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당장 접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변경된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차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추가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44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79명보다 135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62명, 비수도권이 182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0명, 경남 41명, 경북 32명, 울산 20명 등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남과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은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격상했고 울산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에서는 경로당 확진자 집단 발병으로 모든 경로당을 폐쇄했습니다. 손재호 기자입니다. 오후 1시 반 기준 경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 있던 사천과 진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 거리두기 2단계를 각각 9일과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1.5단계였던 양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울산시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30일 52명, 이달 1일 51명에 이어 53명이 또 확진돼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최대 고민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울산이 유난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많다는 검사 결과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제 그 집단이든 비집단이든 간에 이제 랜덤으로 집단이 있으면 집단별로 이렇게 해서 뭐 한 9% 정도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검사가 올라갑니다. 경북 경주도 새로 29명이 확진돼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건천읍 한 경로당에서 7명이 확진돼 마을 주민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당분간 시내 모든 경로당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보문단지 결혼식장에서 확진자 4명이 나왔다며 당시 하객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아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 연습장입니다. 지난달 28일 이용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지 4일 만에 확진자가 13명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사 대상자 137명 중 67명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606명이 확진됐습니다. 검사 인원이 감소하는 주말인데도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7명, 경기 140명, 인천 17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부산은 31명, 울산 52명, 경북과 경남에서도 각각 30명, 61명이 추가됐습니다. 모임도 많고 나들이도 많은 이번 달에 확산세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가족 또는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 접촉자에 의한 감염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바 이 점을 감안 5월 중에 각별한 접촉 자제와 수축 준수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역시 계속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고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6.6%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 감염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남 지역 내 시군 22곳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일주일 동안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선 사적 모임의 경우 6명까지, 행사는 최대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지난달 26일 경북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육군 격리장병은 평일 일과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육군 훈련소에서도 매일 샤워가 가능해집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조치 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또 자율배식이 제한되는 격리장병에게 선호 메뉴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배식하고 현장에서 간부가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육군훈련소의 경우에는 생활관 단위 활동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세면과 양치, 샤워가 매일 가능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사용도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침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도 없앴습니다.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엄마와 아들이 집안에 갇혔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반년 새 2차례나 당했는데도 범인 행적은 오리무중이라 피해자는 결국 이사까지 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력 접착제 사건을 뉴스로 접한 이진희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자신도 같은 일을 2차례나 당했기 때문입니다. TV 틀자마자 강력 접착제 이게 나오길래 상황을 봤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서 똑같은 범인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인천이더라고요.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첫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살던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으로 귀가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도어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정교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런데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제로 2번씩이나.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3월 초. 이번에는 외출하려다가 현관문 앞 바닥에 가득 고여있는 강력 접착제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신고했지만 역시나 경찰 수사에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잡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양의 본드를 가지고 바르고 있는 도중에 저하고 맞닥뜨렸으면 저한테 들이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이 씨는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금장치 틈 사이와 손잡이에는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출동한 담당 수사관이 경험이 적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건물 밖에 달린 CCTV로 넉 달 전 사건과 비교 분석 작업을 벌여 용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드나든 배달기사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해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YTN이 보도한 인천 가정집 접착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누나 휴대전화를 도용한 뒤 은행 계좌 돈을 뺏으고 메신저로 부모님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7살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평소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냐, 자수할 생각은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누나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저희 누나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왜 갔다 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수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신문 결과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A씨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건 지난해 12월. 시신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누나와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누나의 잔소리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무척 후회하며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누나의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수십만 원 상당을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했고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하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게 없습니다. 피해자분 휴대폰을 이 친구가 갖고 있었으니까.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속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찰청이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에 올라온 집단 성폭행 암시 게시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2월 자신의 20대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 여러 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익명 게시글들의 작성자가 동일 인물인지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오늘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곽 의원은 그간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 간 합작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경영이 어려운 이스타항공이 타이 이스타에 태국 돈 2억 바트, 우리 돈 71억 원 상당의 외상도 해줬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이스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사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논란도 휩싸인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전남 광양 가야산에서 나흘 동안 이어졌던 산불 기억하십니까? 네, 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 10대와 인력 1,400여 명이 밤낮으로 투입된 큰 불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초등학생들의 불장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단지 바로 뒷산에서 흰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불이 난 건 지난 2월 10일 낮 12시 40분쯤. 험한 산세에다 크고 작은 잔불로 인해 진화 작업이 애를 먹으면서 불을 다 끄는데 꼬박 나흘이 걸렸습니다. 헬기 10대를 비롯한 각종 소방 장비는 물론 소방관과 행정공무원, 인근 마을 주민까지 1,400명 넘는 사람들이 투입돼 겨우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3헥타르, 약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산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식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먹을거리를 직접 만들고 낙엽 더미에 불을 지르며 놀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셋 모두 10살 미만의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은 면했습니다. 예전에 조금씩 피우고 끄고 조금씩 피우고 끄고 막 그리 하다가 뭐 과일을 가져와서 뭐 호일에 짜서 구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광양시는 불에 탄 곳에 다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피해 구역에 암석이 많은 데다 경사가 심해 불이 나기 전으로 돌아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산불이 나면 산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불을 끄는 사람들이 바로 산림청 소속인 특수진화대원들입니다. 네, 그런데 밤낮으로 불을 끄느라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 한 푼 받지 못하고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가 닿지 않는 산속. 호스를 끌고 가파른 산비탈로 오른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이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까지 산에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청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휴가를 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상실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추가금을 주는데 실수 불과 싸우는 사람한테는 추가금을 안 내다 이거죠. 차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 고성 산불을 계기로 특수진화대원이 계약직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산림청은 지난해 전체 435명 가운데 160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뽑았습니다. 공무직 특수진화대 기본급은 월 250만 원. 하지만 산림청 다른 공무직과 달리 임금 인상은 없고 가족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길과 연기 속에서 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 근무 수당조차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라는 어떤 소개를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공무직하고 똑같은 처음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내년 예산에 초과근무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임금 인상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를 끄라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시기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은 내년 과세 방침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시중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쏠렸습니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씩 거래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 YTN이 정부의 내년 가상화폐 거세 방침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53.7%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대구 경북에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나머지 연령대, 특히 40대에서 적극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나뉘었는데 진보 성향은 67.3%, 중도 성향은 54%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은 반대 의견이 47.4%로 더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47.6%로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면서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다시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해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진입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이르면 이번 달 초에 발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10%포인트씩 더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 목소리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여당에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조여놓은 각종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과 청년층 등이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 등에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라면 현재 40%인 LTV와 DTI를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10%포인트를 더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대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하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여력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에 진입 장벽이 낮아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것도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거든요. 분양시장은 애당초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꼴이 되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한다는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최다 매수층은 30대인데 이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건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며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1,7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담길지 금융당국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어제도 미얀마 곳곳에서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아세안 합의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어제 세계 18개 나라에서는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구호를 외쳤고 저항의 상징이 된 세 손가락 경례를 했습니다. 군경은 곳곳에서 무력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 시위대 3명이 군경에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동부 샨주에서 최소 2명이 시위 도중 사망하고 북부 카친주 파칸에서도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군경이 시위대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양곤의 거리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TV가 확보한 영상에는 사복경찰 2명과 정복경찰 2명이 시민 3명을 붙잡아 승용차에 태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도심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就是希望缅甸能拿到民主，我们的昂山素季跟我们民主所选的，我们的就是他们被关的人都想要释放。 세계 미얀마 봄 혁명일에 맞춰 어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8개 나라 40여 개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들 비행사는 5개월 넘게 우주에 머물러서 미국 우주탐사 역사상 가장 긴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새벽 3시 직전 대형 낙하산 4개의 메달 물체가 칠흑같이 어두운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바다 위로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미국인 3명과 일본이 1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민간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통제센터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But we have visual confirmation of the Crew 1 resilience capsule. 우주 정거장을 출발한 지 6시간 반 만에 지구 귀환입니다. 이번 귀환은 지난해 8월과 달리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인 우주선의 야간 해상 귀환은 매우 드문 일로 1968년 아폴로 8호의 귀환 이후 53년 만입니다. 구조 선박으로 인양된 뒤 무사히 우주선을 빠져나온 비행사는 춤까지 추면서 임무 완수를 알렸습니다.
He's really excited. Feeling pretty good after 6 months in space. He's really excited. 이들 우주 비행사들은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사의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5개월 넘게 167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긴 체류 기록입니다. First time they've done the crewed vehicle at night. We had a lot of confidence in this night recovery based on the cargo mission that we flew and landed in January with SpaceX, and they recovered that vehicle as well. You know, and so our goal is one day that everyone's a space person, and so this is just an exciting first step for that. 스페이스 X사는 크루 드래건을 보수해 오는 9월 또다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5월의 시작부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기 좋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8.8도로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와 포항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내립니다. 경기와 영서 등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인 모레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어버이날인 주말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북한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내세운 대북 기조에 반발하자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며 실용적 조치를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또 총격을 가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고려하면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놓고 북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한 길에서 진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조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해서 3개의 담화를 동시에 쏟아낸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상회담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휴일 아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외무성 담화를 동시에 내고 남한과 미국을 각각 비판했습니다. 오는 21일로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속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이제는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화의 또 다른 축인 북한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건 역시 과제로 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 대미 동시 압박을 청와대가 눈여겨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20일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을 마련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86 운동권 그룹 맏형이자 5선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신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대 의원 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득표율 35.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35.01%, 우원식 후보는 29.38%를 득표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할 때라면서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을 모아서 원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인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송영길 확신합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겐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 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도록 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두 후보님도 다 동일한 견해였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청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득표율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네, 김용민 의원, 초선이죠. 김용민 의원이 17.73%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조금 복잡하실 텐데 김용민 의원은 대의원에서는 득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2.42%로 꼴찌를 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21.59%를 얻어서 1위를 했습니다. 이걸로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는 45%, 권리당원은 40%를 차지하게 되는데 대의원들은 비교적 표를 고르게 줬고 권리당원들은 몰아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서 초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많이 넘어갔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비율이 작기는 했지만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23.87%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강성 지지층을 얻어야 성공한다며 조응천 의원이 비판했던 성공 방정식은 일단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쇄신 방향과 함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문자 폭탄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국회가 이번 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엽니다. 먼저 내일은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야당은 이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국적법 위반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장 전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비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과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경비 4천여만 원을 지원해줬고 이 경비로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일본과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세미나에 참석할 때 임 후보자와 두 딸의 출입국 국가와 날짜가 여러 차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참고 자료를 내고 국회 국제학회 출장 때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지만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출장 비용은 연구진 출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본인 출장비는 2,500여만 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야권에서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TBS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200만 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고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TBS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산하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독립법인에 맞게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만 5천 명분만 남은 것으로 확인돼 5월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183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200만 6천 회분이 들어와서 단순 계산으로는 17만 6천 회분이 남아있어야지만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34만 5천 회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원은 하루 10만여 명으로 사흘이면 소진될 분량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도 도심 곳곳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관광지마다 긴장의 끈을 조이면서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첫 휴일을 맞아 나들이객들로 북적인 서울 어린이 대공원. 공원 측은 동물원 입구마다 소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고 관람 중에도 거리 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곳곳에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물사별로 거리 두기 하실 수 있도록 바닥에 발바닥 모양을 이제 저희가 다 스프레이로 뿌려서 좀 각자 간의 개인 방역을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개인 간 거리 잘 지키면서 즐긴다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상춘객들이 몰린 관광지도 바짝 긴장한 건 마찬가지. 특히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주로 찾는 박물관은 아예 출입부터 제한을 걸었습니다. 관람객 입장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미리 예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30분당 175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객 입장이 아예 금지됩니다. 대기 시간이 다소 있더라도 현장 관람객 대부분은 불평 없이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제로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해주니까 주위에 또 둘러보고 와도 괜찮겠고. 많은 신도가 오가는 교회도 예배에 앞서 방역에 여념이 없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실내 구석구석까지 소독하고
좌석은 2m 간격으로 멀찍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배 자리 띄우기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늘어난 야외 활동과 접촉으로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44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79명보다 135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62명, 비수도권이 182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늘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비교적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데다 극심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서 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 이상이 되면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전라남도 지역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라남도 시군 22곳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일주일 동안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경우 6명까지, 행사는 최대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만약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구에서 주간 5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최소 3일 동안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황을 맞았던 마스크 업계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제조업체가 담보로 잡힌 마스크가 헐값에 팔리면서 다른 업체들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사기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 19만 장, 3,800만 원어치 주문을 받은 생산업체. 가뜩이나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성금 1,000만 원이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물량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대금은 못 받고 있고 유통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례대로는 입금을 받고 출고해요. 일단 그 정도 돈 들어오면요. 그냥 보내요, 일단. 의심 없이. 왜 그러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장이라도 더 팔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경영난 속에 비슷하게 피해를 본 마스크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분 누구도 피해 받았는데 연락처를 받았어요.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저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분이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 하나 파시죠? 해가지고 모인 게 7명이에요. 도산하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사채를 빌려 운영을 시작했다가 돈을 벌지 못한 영세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담보로 잡힌 마스크를 모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제조 유통업체들의 SNS 단톡방에는 이런 마스크가 대량 올라오곤 하는데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립니다. 이 때문에 다른 마스크 업체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원부자재만 120원, 이렇게 원가를 한 150원 잡아야 되거든요, 원가는요. 근데 지금 100원짜리가 나오는 거는 공장 물건들이거든요, 재고 덤핑 물건들이요. 지난해 1월 전국에 137개였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현재 1,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수출이 금지된 사이 값싼 중국산이 해외 시장을 점령하면서 수출 판로가 좁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장을 82%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각국의 식약처들한테 보내서 그 나라의 표준화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코로나19 이후 최대 호황 산업으로 떠올랐던 마스크 업계가 이젠 기피 산업이 되어가는 요즘. 업계는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저개발 국가 같은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내일과 오는 7일 각각 173명과 221명씩 특별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은 인도 항공사가, 7일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특별항공편을 통해 교민들이 귀국한다면서 이어 오는 15일과 17일에도 항공편을 추가 편성하고 승객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조 달러, 우리 돈 4,4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지출 계획안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M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와 가족 계획 지출은 향후 8년에서 10년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안은 미국 경제를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 무려 1년 2개월 만인데요. 역대 최장 금지 기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신규 유입된 사람이 많은 만큼 오늘 공매도를 첫 경험하는 이른바 동학개미들도 많을 전망인데요. 공매도 허용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 지수 구성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종목 수는 코스피 전체 22% 정도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전체 88%를 차지합니다. 코스닥 150도 주식 수는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시총의 50%에 이릅니다. 영향을 받는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악용해서 주가를 일부러 폭락시켜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매도 재개 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반대해왔죠. 이에 정부가 개인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공매도 주식 물량을 늘리는 등 문턱을 낮추고 불법 공매도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비교적 짧은 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해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진입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예정인 가운데 국민 절반은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3.7%는 찬성한다고 답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를 기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반대가 45.6%를 기록한 또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많았고요. 특히 40대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갈렸는데 진보 성향은 67.3%, 중도 성향은 54%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 성향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71.5%가 찬성 의견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47.6%로 더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초저가 경쟁에 이어 배송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으로 번지면서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섹닷컴은 최근 프리미엄 식품들에 대한 새벽 배송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새벽 배송은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배송하는 건데 신선 가공식품 등 450종을 새로 포함한 겁니다. 섹닷컴이 프리미엄 식품인 쓱푸드마켓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파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새벽 배송 고급화 전략을 노렸습니다.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지역을 넓히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샛별 배송은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원래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했습니다. 이를 1일부터 충청권 지역으로 넓히고 연내에 전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벽 배송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빠른 배송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11번가는 최근 우체국과 손잡고 생필품 1000여 종을 주문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베이 코리아는 판매자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바로 출고해 배송하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배송 경쟁에서 밀리면 벼랑 끝이라는 절반감 속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건데 자칫 출혈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여야 되는데 자칫 출혈 경쟁 내지는 택배 노동자라든지 좀 무리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면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빨리 배송하느냐가 차별화 요소이기 때문에 택배사 협력과 자체 물류센터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27살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평소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냐, 자수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친누나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친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에 대해서 누나 명의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 27살 A씨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메신저 계정과 은행 계좌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해안 사구가 10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사장과 이어져 있는 해안 사구 80% 정도가 개발로 훼손돼서 사라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사고 보전과 복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야트막한 모래 언덕. 해류 등으로 모래사장에 밀려온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여 생긴 해안 사구입니다. 제주에 있는 해안 사구는 14곳.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석영질 모래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분출한 화산암하고요. 그리고 폐각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형이나 생태적으로 독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 사구 덕분에 용암동굴에 종유석 등 석회동굴 특징이 섞여 가장 아름다운 동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용천동굴이 있는 김영사구는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해안에서 섬 안쪽 6km까지 길게 이어진 대형 해안 사구였는데 개발 때문에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변한 모래사장과 그 주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곳은 모래사장과 이어진 해안사구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해안사구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해안사구에는 도로가 놓이고 편의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훼손이 빨라진 겁니다. 지난 2017년 국립생태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제주의 해안사구 면적이 과거보다 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안사구와 모래사장은 서로 모래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데 개발 등으로 모래 저장소인 사구가 훼손되면서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안사구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모래 해변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염생생물 생태계라든가 또는 어떤 육지 침식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지금 해수욕장 기능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고. 해안사구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아직 보호조례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안사구 보전과 복원은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요한데 개발로 땅값이 올라 쉽지 않습니다. 사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 방안을 찾는 평대리 주민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쉴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여행 소득도 만들 수 있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일보다 약간 관심 있게 보고. 제주의 해안 사구는
지금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소중한 환경 자산을 영영 잃어버릴 것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대기 발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같은 지구대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하인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1시쯤 마포구 아파트 복도에서 시비가 붙은 20대와 30대 남성 2명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결과 주한미군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됐지만 20, 30대 직장인의 절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 직장인 60%는 직장 내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어제 수천 명의 시민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인 가운데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6명의 시위대가 숨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폭력 중단 등 5개 항이 합의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중부 사가잉 지역 멜렛에서 20대 2명과 40대 1명 등 시위대 3명이 군경 총에 맞아 숨졌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70억 달러를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이란의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서 미국이 이란 내 구금된 인원을 석방하는 대가로 해외 동결 자금 7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7천억 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보도를 즉각 일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죄수 교환 협상이 타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이 통장에 남긴 잔고 약 800만 원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서울 지역 화폐로 바꿔 병치료와 장례 과정에 수고한 사제와 의료진 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경 추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35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많은 울산은 오염물질이 섞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8년에 73일, 2019년엔 42일로 평균 32일 전후인 경북과 경남보다 높습니다. 7월 한 달만 비교해봐도 제곱미터당 2018년엔 39 마이크로그램, 2019년은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치 2 마이크로그램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도심 전역에 나무를 심어 도심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도로변과 완충녹지 15헥타르에 미세먼지를 낮추는 수종 23만 그루를 심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도심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 외곽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 안으로 유입하는 도심 바람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 남부선 패슨 부지와 산업단지 인근에는 20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합니다. 기존의 도심 공원과 녹지를 보완하는 연결숲과 디딤 확산숲도 조성해 울산 어디서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숲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고등학교 3곳에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갖춘 학교숲 조성 사업도 추진합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오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도로변에 녹지를 만드는
자녀 안심 그림숲을 조성합니다. 열섬 완화 효과도 기대되는 이 사업은 심는 것 못지않게 잘 가꾸는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인천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문을 연 개항장의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특색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인천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개항로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동화마을 벽화를 그린 최명선 화백. 대형 영화관에 밀려 60년대부터 간판을 그려왔던 붓을 내려놨지만 지역에서 만든 맥주의 모델로 나서면서 개항장이라는 유서 깊은 지역사랑의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표정을 내가 그 영화 속에서 찾아서 그냥 한 100장 이상 컷 해갖고 거기서 굴른 것 같습니다. 이 수제 맥주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은 3대째 인천에 살면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개항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오래된 가게의 사장님들과 함께 원더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병의 글씨체도 지역에서 50년 넘게 목간판 조각을 해오던 전종원 옹의 작품입니다. 컴퓨터로 다양한 디자인을 손쉽게 뽑아내는 시대지만 장인의 거친 손맛은 표현하기 힘듭니다. 울퉁불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그런 인간미가 나온다 이거죠. 인천시는 개항장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의 오래된 가게 노포들과 협업을 해 명소를 만들어가는 개항로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표창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청년이 협업을 해서 인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명소를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자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옛날 병원이나 건물의 구조를 살려 생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 옛날 정치를 담은 개항장 프로젝트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주목을 받으면서 원더심의 활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최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겨울로 돌아간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곳이 강원 산간 지역입니다. 제법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5월에 펼쳐진 이색적인 눈 풍경을 지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 정상. 계절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게 하얀색. 며칠 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밤새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산 정상 등산로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활짝 폈던 나뭇가지에도 도로 얼음꽃이 맺혔습니다. 발왕산을 포함해 대관령 지역은 1987년 이후 처음 5월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10년째 내려와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많았대요. 근데 10년 만에 저는 처음 봅니다. 5월에 내린 눈이요? 네, 5월에 내린 눈은 살랑거리는 진달래 꽃잎 뒤로 눈이 쌓였습니다. 햇살은 완연한 봄볕인데 산 머리부터 허리까지는 아직 겨울입니다. 산 정상부는 이렇게 눈이 제법 쌓였습니다. 저도 오늘 두꺼운 회사 옷을 다시 챙겼는데요. 5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파를 앞두고 이렇게 이 옷을 다시 꺼내 입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봄을 맞아 나선 산행, 이색 풍경에 등산객도 즐겁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상에 가니까 이제 눈이 있어가지고 5월에 눈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겨울이 가장 길다는 강원도에서도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난 5월 폭설. 연일 이어지던 산불 걱정은 다소 덜었고 계절을 거스른 풍경에 시민들은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5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게 했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게 했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과 광주는 23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어린이날인 수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